밀라노가 대한민국에게 독식당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성공시킨 문화 강국 프랑스가 밀라노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막 36시간, 73개국 중 47개국이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선수촌도 경기장도 아닌 그곳, 78억 원짜리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하루 방문객 800명, 반면 한국은 1만 2천 명. 미슐랭 셰프의 요리는 식어가고 한국 떡볶이 앞엔 1.5km 줄이 섰습니다.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소피 뒤퐁 과장. 파리올림픽을 성공시킨 그녀가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매뉴얼을 즉시 입수하라. 문화 외교의 판이 바뀌었다.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 선수단까지 자국 음식을 버리고 한국 부스로 향했던 겁니다. IOC는 이 모델을 올림픽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식의 나라가 무릎 꿇은 78억 원의 기적. 그 충격적인 72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과장님, 프랑스가 졌습니다. 외교부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6년 2월 15일 소피 뒤퐁은 자신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성공시킨 프랑스 외교부의 별이었으니까요. 2024년 8월 11일 에펠탑 아래였습니다. 파리올림픽 폐막식이 끝나고 200개국 선수단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생강을 따라 울려 퍼졌어요. 프랑스가 문화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문화의 축제였습니다. 소피 뒤퐁은 그 순간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죠. 파리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였던 그녀에게 IOC 위원장의 찬사는 커리어의 정점이었습니다. 루브르 야간 개방, 생강 개막식, 베르사유 승마 경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피 수고했네. 프랑스 문화 외교의 새로운 역사를 썼어. 장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소피는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 개막식 사진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소피의 할아버지 장 뒤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올림픽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소피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소피, 프랑스는 문화로 세상을 이끄는 나라다. 스포츠도 예술도 미식도 모두 우리가 표준이야. 그걸 잊지 마라. 소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해냈어요. 파리가 다시 한번 세계의 표준이 됐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26년 1월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차관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죠. 프랑스 하우스 총 예산 800억 원. 소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파리올림픽 때보다 30% 증액된 금액이었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개최국도 아닌데 이 정도 예산을 승인받았네. 소피, 자네가 파리에서 보여준 성과 덕분이야. 밀라노에서도 프랑스가 최고라는 걸 증명해주게.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라노 중심가 최고급 갤러리아 옆 건물을 이미 확보했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 알랭 뒤카스가 특별 메뉴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고, 루브르 박물관이 인상파 작품 특별 전시에 협조하기로 했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소피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어요. 각국 올림픽 하우스 예산 비교 자료를 열었죠. 독일 500억 원, 이탈리아 600억 원, 일본 1,400억 원.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제일 많이 쓰는구나.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지. 파리올림픽이 증명했잖아. 그녀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그리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하우스 78억 원. 소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78억이라고요? 프랑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78억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김치나 나눠주려나? 옆자리 보좌관도 화면을 보고 어깨를 으쓱했죠. 과장님,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예산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소피는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건넨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기내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 밀라노와 코르티나를 잇는 동계올림픽의 무대였죠. 이번에도 프랑스가 유럽을 대표한다. 소피는 샴페인 잔을 들며 혼자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르노블, 자신의 파리, 그리고 이제 밀라노. 세대에 걸친 프랑스 문화외교의 계보를 이어가겠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월의 밀라노는 차가웠지만 소피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입국장을 나와 수화물을 찾는 길, 공항 로비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파란 바탕의 광고가 크게 떠 있었어요. 코리아하우스. 밀라노에서 만나는 대한민국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광고 영상에는 떡볶이, 케이팝 댄스, AI 뷰티 체험 같은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광고나 크게 하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광고가 크다고 사람이 오는 건 아니지. 중요한 건 콘텐츠야.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소피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저녁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올림픽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개막식이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는 완벽하게 준비됐어. 800억이면 충분해. 루브르도 있고 미슐랭도 있고. 한국? 78억으로 뭘 하겠어. 소피 디퐁은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2주 후 무릎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프랑스 하우스 개막일은 완벽했습니다. 2026년 2월 6일 저녁 7시 밀라노 중심가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옆. 5층 건물 전체가 프랑스 국기색 조명으로 물들었어요.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샴페인을 든 웨이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소피 디퐁은 샤넬 검은 드레스를 입고 귀빈들을 맞았습니다.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 밀라노 시장, IOC 위원 3명, 각국 대사들. 50명이 넘는 장관급 인사들이 초대에 응했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 알랭 뒤카스가 직접 개발한 오리 콩피와 푸아그라 카나페가 은쟁반에 담겨 나왔죠. 2층 전시관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이 협조한 인상파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모네의 수련, 르누아르의 춤추는 사람들. 작품 하나하나에 조명이 우아하게 비쳤어요.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이 소피에게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소피, 역시 프랑스는 다르군요. 이 우아함은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어요. 소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파리올림픽의 경험을 밀라노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리셉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샴페인 120병이 비었고 귀빈들은 하나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소피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이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창밖으로 두오모 대성당이 야경에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오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2월 7일 오전 11시, 소피는 프랑스 하우스 2층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80석 규모의 공간인데 손님이 3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이었죠. 알랭 뒤카스 셰프가 준비한 특별 런치 코스는 텅 빈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어요. 보좌관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예약이 12건입니다. 어제 개막 리셉션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말이죠. 소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갤러리아 광장에는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프랑스 하우스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1층 전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브르 협업 인상파 전시관에는 직원 7명만 서 있었어요. 관람객은 단 2명. 그나마도 길 잃은 관광객처럼 보였죠. 소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둘째 날이야. 입소문이 퍼지려면 시간이 걸려. 오후 3시 소피는 사무실로 돌아와 태블릿을 켰습니다. SNS 모니터링 보고서를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죠. 프랑스 하우스 해시태그 언급 1만 2,400건. 코리아 하우스 해시태그 언급 680만 건. 소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80만 건이라고요? 프랑스의 500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관련 게시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이건 뭔가 잘못됐어. 모시거나 조작이거나. 소피는 게시물 몇 개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계정들은 전부 실제 사용자였어요. 이탈리아 대학생, 독일 관광객, 브라질 선수. 진짜 사람들이 진짜 경험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떡볶이 사진, AI 뷰티 체험 영상, 발열 도시락 언박싱. 마르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방문객 집계 나왔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 나왔어? 마르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총 방문객 847명. 예상했던 2,500명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소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800명. 800억을 쏟아부었는데 고작 800명.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거리에 사람들의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오모 대성당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 방향이었죠.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수십 명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소피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파란색 쇼핑백. 가까이 보니 코리아 하우스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행렬 속에 파란색과 빨간색 줄무늬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유니폼이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 프랑스 선수단이 파란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걷고 있었죠. 소피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코리아 하우스에. 손이 떨려서 창틀을 잡았어요. 마르크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크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바이애슬론 선수 3명이 빨간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죠. 밀라노 최고의 맛. 매운데 자꾸 손이 가요. 코리아 하우스 떡볶이 완전 중독. 영상 아래 조회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280만 회. 댓글은 4만 개가 넘었어요. 프랑스어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진짜요? 프랑스 하우스 말고 거기 가야 하나? 나도 어제 갔는데 줄 1시간 섰어. 근데 기다릴 가치 있음. 프랑스 음식도 좋지만 한국 거 신선하더라. 소피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와인 표면에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르크, 내일 아침 일찍 코리아 하우스로 가볼 거야. 마르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가보시겠다고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으로 확인해야 해. 대체 저기서 뭘 하길래 우리 선수들까지 그쪽으로 가는 건지. 창밖으로 밀라노의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의 우아한 샹들리에 불빛이 켜졌지만 그 빛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레스토랑, 조용한 전시관, 식어가는 미슐랭 요리. 소피 뒤퐁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800억 원이 680만 SNS 언급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불안은 확신으로 바뀔 예정이었죠.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소피 뒤퐁은 잠을 설쳤어요. 프랑스 선수가 떡볶이를 먹는 영상이 꿈속에서도 나타났죠. 샤워를 하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샤넬 드레스 대신 검은 패딩과 청바지. 신분을 숨기고 일반 관광객처럼 가기로 했거든요.
오전 7시 30분 호텔 로비에서 마르크를 만났습니다. 보좌관도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둘은 택시를 잡아 타고 코리아하우스 주소를 불렀죠. 빌라 네키 캄필리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소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탈리아 억양의 영어였어요. 아, 코리아하우스요? 요즘 밀라노에서 제일 핫한 데잖아요. 제 딸도 어제 거기 갔는데 3시간 기다렸대요. 3시간이요? 뭐 때문에요? 기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K뷰티 체험이요. AI가 얼굴 분석해서 화장품 추천해준대요. 딸이 완전 감동했어요. 아, 그리고 음식도 미쳤대요. 매운 거 있잖아요, 떡. 뭐더라? 떡볶이요? 맞아요. 그거. 딸이 사진 보냈는데 빨간 소스에 하얀 떡 같은 거 있더라고요. 중독성 있다면서 또 가고 싶대요. 소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택시가 밀라노 구시가지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10분쯤 달렸을까. 기사가 속도를 줄이며 말했습니다. 저기부터 줄이 시작되네요. 소피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 한쪽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처음엔 몇십 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줄은 끝나지 않았죠.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2월의 밀라노는 영하 3도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기사님, 저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어제는 1.5km까지 늘어났다던데. 오늘은 더 길어 보이네요. 1.5km. 소피는 숨이 막혔습니다. 프랑스 하우스에는 대기줄 자체가 없었어요. 바로 입장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입장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택시가 5분을 더 달려서야 줄의 끝이 보였어요. 여기서 내리시겠어요? 네, 여기서 내릴게요. 소피와 마르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줄의 맨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독일 국기가 새겨진 배낭, 캐나다 단풍잎 패치, 브라질 국기 목도리. 적어도 1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옆에 노르웨이 컬링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였어요. 나 여기 3번째야. 처음엔 음식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AI 피부 분석 받으러 와. 내 피부 타입에 딱 맞는 세럼 추천받았거든. 노르웨이에서 못 구하는 거야. 진짜? 나도 오늘 그거 해봐야겠다. 소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번이나 온다고요? 프랑스 하우스는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줄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었어요. 5분을 걸었는데도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르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소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귀족 저택이었던 빌라 네키 캄필리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프랑스 하우스의 5층 건물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문 위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는 눈에 확 들어왔죠. 입구 앞에 디지털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 인원 1247명. 예상 대기 시간 1시간 23분. 실시간 업데이트. 소피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 인원을 관리한다고요? 안내판 옆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세요라는 문구가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죠. 마르크가 스마트폰을 꺼내 QR을 찍었습니다. 화면에 웹페이지가 떴어요. 안녕하세요, 마크님. 코리아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대기번호 1248번. 예상 입장 시간 오전 9시 47분. 대기 중 즐기실 한국 간식 쿠폰을 드립니다. 마르크가 놀라서 소피를 봤습니다. 과장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페이스북 연동인가 봐요. 그리고 쿠폰까지 준대요. 소피도 자신의 폰으로 QR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웰컴 메시지가 떴어요. 소피라는 이름과 함께 프랑스어로 안내 문구가 나타났죠. 프랑스어로 안내해 드릴까요? 소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얘를 눌렀습니다. 즉시 완벽한 프랑스어 안내가 나타났어요.
번역기 돌린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케이고 문장이었죠. 입장 10분 전에 알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주변 카페에서 쉬시거나 밀라노 관광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대기 번호는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소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하우스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대기줄이 없었으니까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는 1200명이 넘게 몰리는 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현지인으로 보였어요. 유창한 영어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방문이신가요? 대기 중에 한국 전통 과자 호떡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저쪽 텐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 작은 텐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뭔가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에 닿았죠. 마르크가 소피에게 속삭였습니다. 과장님, 대기하는 사람한테 간식을 주네요. 우린 그런 거. 소피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우린 안 했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다시 봤어요. 3층 건물. 78억 원 예산. 하지만 12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곳. 프랑스 하우스는 5층 건물에 8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800명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의 10분의 1로 15배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소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건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예산도 아니었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느냐 마느냐가 문제였던 거야.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이 왔어요. 입장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정문으로 이동해 주세요. 소피와 마르크는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입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소피 뒤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문화 외교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아함이 아니라 공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피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소피 뒤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탈리아 귀족 저택의 1층 로비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어 있었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곡면 디스플레이가 벽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화면에는 한국의 사계절이 8K 해상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에 벚꽃이 흩날리더니 여름의 초록 계곡으로 바뀌고 가을 단풍이 물들었다가 겨울 설경이 펼쳐졌어요. 전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창밖 풍경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 같았죠. 디스플레이 하단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제공. 소피는 숨을 들이켰어요. 프랑스 하우스의 루브르 그림은 벽에 걸린 정적인 액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벽 자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차원이 달라. 마르크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 키오스크 12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면을 터치하며 무언가 선택하고 있었죠. 소피도 다가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언어 선택 메뉴가 떴어요.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7개 언어. 그녀는 프랑스어를 눌렀습니다. 즉시 완벽한 프랑스어 안내가 나타났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선택하자 한국, 프랑스 문화 교류의 역사라는 특별 동선이 추천됐죠. 파리에서 열린 한국 전시회 사진, 양국 요리사 교류 프로그램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르크가 이탈리아어를 선택하자 한국, 이탈리아 미식 대화라는 동선이 떴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국적에 따라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는 모든 방문객에게 똑같은 루트를 보여줬어요. 획일적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맞춤형이었어요. 로비 중앙에 투명한 아크릴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작은 은색 팩이 들어 있었어요. 소피는 설명판을 읽었습니다. 한국군 전투식량 발열 도시락 체험. 물만 부으면 15분 만에 뜨거운 밥이 되는 자체 발열 시스템. 전기도 불도 필요 없이 어디서나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험 부스 앞에는 이미 30명이 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스위스 스키 선수가 발열팩에 물을 붓고 있었어요. 15분 후 박스를 열자 뜨거운 김이 솟아올랐죠. 비빔밥이었습니다. 미쳤어. 물만 부었는데 진짜 뜨거워. 이거 마법 아니야? 선수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환호했어요. 소피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선수촌에서 식중독 사고가 터진 상황이었어요.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을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뜨거운 밥이. 프랑스 하우스의 미슐랭 3스타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한 접시에 15만 원짜리 푸아그라. 하지만 그 요리를 먹으러 온 선수는 거의 없었어요. 텅 빈 테이블만 있었죠. 소피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2층은 K푸드존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부터 매콤달콤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복도 전체가 한국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했죠. 한쪽에서는 투명한 유리 너머로 한국 셰프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빨간 소스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셰프의 손놀림은 리듬감이 있었죠. 소스를 뒤집고 떡을 섞고 파를 뿌리는 모든 과정이 마치 쇼처럼 펼쳐졌습니다. 유리창 앞에 50명이 넘게 모여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별도의 공연이 필요 없었습니다. 요리 과정 자체가 콘텐츠였던 겁니다. 소피는 숨이 막혔습니다. 프랑스 하우스의 미슐랭 셰프는 밀폐된 주방에서 요리했어요. 완성된 접시만 나왔죠. 과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부스에서 한 접시를 받아 먹었습니다. 첫 입에 매운맛이 혀를 감쌌어요. 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감칠맛이 예상 밖이었죠. 단순히 매운 게 아니었습니다. 깊은 맛이었어요. 두 번째 젓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소피는 자신도 모르게 접시를 비우고 있었어요. 국물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추고 빈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프랑스 문화외교국 과장인 자신이 한국 길거리 음식을 국물까지 비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에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선수촌밥 안 먹어. 여기 코리아 하우스에서 매일 먹어. 걱정하지 마. 여기 음식이 선수촌보다 100배 나아. 우리 팀 전체가 여기서 먹고 있어. 팀 전체요? 소피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선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저희 핀란드 팀 14명 전원이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요. 선수촌 식당에서 배탈난 선수가 3명이나 나왔거든요. 그 뒤로 코치가 아예 여기서 식사하라고 지시했어요.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실시간 통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총 방문객 누적 15만 2,847명 개막 후 6일. 오늘 방문객 1만 1,923명. 글로벌 SNS 언급 6,847만 건. 소피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 방문객 800명. 코리아 하우스 1만 2,000명. 15배 차이. 예산은 10분의 1인데 말이죠. 마르크가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과장님 저기요. 소피는 고개를 돌렸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익숙한 유니폼이 보였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줄무늬. 프랑스 피겨 국가대표복이었어요. 3명의 선수가 한국 라면이 담긴 쟁반을 들고 웃으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소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수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수촌이. 소피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방금 떡볶이 먹었어. 선수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소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800억 원이 78억 원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미슐랭이 떡볶이에게 지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한국에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소피 듀퐁은 그날 오후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피 듀퐁은 계단을 오르며 심호흡을 했어요. 프랑스 선수들과 마주친 충격을 가라앉혀야 했죠. 하지만 3층에서 기다리는 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자마자 긴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2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마르크가 앞으로 걸어가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K-뷰티 AI 체험존. 그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과장님, AI가 얼굴을 스캔해서 피부 타입 분석하고 화장품을 추천해준대요. 무료래요. 소피는 줄 앞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앉은 여성의 얼굴을 고해상도 카메라가 스캔하고 있었어요. 10초 후 화면에 분석 결과가 떴죠. 피부 타입 복합성 T존 지성, 볼건성. 수분도 42% 권장 60%. 추천 제품 히알루론산 세럼, 약산성 토너. 분석 결과는 개인 QR코드로 저장됐습니다.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찍자 추천 제품 목록이 이메일로 전송됐어요. 온라인 구매 링크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옆에서 프랑스 여성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카운터에서도 이런 거 안 해줘. 그냥 피부 타입 물어보고 제품 추천하는 정도지. 근데 여긴 AI가 내 얼굴을 분석해서 정확한 수치로 보여줘. 완전 다른 수준이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파리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거야. 여기서 받은 QR코드에 할인 쿠폰도 있대. 소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에도 뷰티 코너가 있었어요. 유명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놨죠. 하지만 그냥 진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체험은 없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AI 분석, 맞춤 추천, QR 저장, 온라인 연결. 전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판매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 또 다른 공간이 보였어요. 한국국립중앙박물관 팝업 스토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품이 다 팔렸나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오픈했는데 9시 23분에 전부 완판됐어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입고될 예정입니다. 23분 만에요? 네. 고려청자 패턴 스마트폰 케이스가 가장 먼저 나갔고요. 한글 타이포그래피 에코백, 조선 백자무선 이어폰 케이스 순서로 완판됐어요. 소피는 텅 빈 진열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하우스 기념품 코너가 떠올랐어요. 루브르 협업 포스터, 에펠탑 미니어처, 프랑스 국기 열쇠고리. 80% 이상이 재고로 쌓여 있었죠. 23분 완판과 80% 재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가져다 놓느냐, 전통을 현대로 번역하느냐. 프랑스는 전통을 박물관에 모셔뒀고 한국은 전통을 일상으로 끌어내렸던 겁니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직원 출입구였어요. 호기심에 따라 내려갔죠. 지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소피는 숨이 멎었습니다. 와인 저장고였던 공간이 첨단 관제센터로 바뀌어 있었어요. 벽면에 6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 현재 대기 인원 1342명, 평균 대기 시간 1시간 18분. 두 번째 모니터 구역별 방문객 밀집도 열지도. 세 번째 모니터 글로벌 SNS 실시간 언급량. 네 번째 모니터 식품 위생 모니터링 온도, 습도, 신선도. 다섯 번째 모니터 각국 선수단 방문 횟수 통계. 여섯 번째 모니터 내일 기상예보 기반 예상 방문객 수. 이건 올림픽 하우스가 아니라 우주센터 관제실 같았습니다. 한국인 직원 한 명이 모니터를 보며 무전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어요. 2층 떡볶이 부스 재료 2시간 후 소진 예상. 3시 30분 추가 배송 준비하세요. 4층 K-팝 공연 좌석 90% 찬 상태.
입석 공간 확보 지시. 소피는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하우스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방문객이 적어서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는 1만 2천 명이 몰리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피와 마주쳤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실례지만 이곳은 직원 전용 공간인데요. 소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층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출구 앞에서 마르크를 만났어요.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계산해봤습니다. 소피는 화면을 봤어요. 프랑스 하우스 예산 800억 원 일평균 방문객 800명 1인당 1억 원. 코리아 하우스 예산 78억 원 일평균 방문객 1만 2천명 1인당 65만 원. 효율 차이 154배. 소피는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본국에 뭐라고 보고할까요? 소피는 대답 대신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2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을 식히지는 못했죠. 건물을 나와 뒤돌아봤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여전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54배.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차이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죠. 프랑스는 보여주기에 집중했고 한국은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우아함이 공감에게 졌습니다. 격식이 진심에게 무릎 꿇었어요. 소피 뒤퐁은 그날 오후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어요. 인정.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소피 뒤퐁은 마르크와 함께 K컬처 이벤트 공간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넣어 문을 막았습니다. 중년 남성 2명이 타고 들어왔어요. 하얀 셰프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소피는 그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알랭 디카스. 프랑스 하우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피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죠. 알랭이 자신을 알아보면 곤란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소피는 슬쩍 알랭의 손을 봤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 작은 용기 2개가 보였죠. 빨간 소스와 갈색 소스. 라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추장 샘플, 된장 샘플.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알랭이 먼저 내렸어요. 소피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알랭은 소피를 알아보지 못한 채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죠. 소피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하우스 수석 셰프가 한국 조미료를 들고 코리아 하우스에 온 거였어요.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이겠지만 그건 곧 인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한국 맛에게 배우고 있다는 뜻이었죠. 복도에서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쿠킹 스테이지였어요. 투명한 유리 부스 안에서 한국 셰프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셰프가 큰 냄비에 김치를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마이크로 증폭되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돼지고기를 넣고 두부를 썰어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뿌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됐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소피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하우스의 알랭 디카스는 밀폐된 주방에서 요리했어요. 완성된 접시만 홀로 나왔죠. 우아했지만 멀었습니다. 과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요리 과정 전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공연이 필요 없었죠. 김치찌개 끓이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 빨간 국물의 색깔. 그 자체가 이미 쇼였으니까요. 독일 관광객이 옆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결과만 보여주잖아. 근데 한국은 과정을 다 보여줘. 이게 더 진짜 같아.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소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맞았어요. 프랑스는 완성품의 우아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한 건 과정의 진정성이었던 겁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IOC 배지를 단 3명의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운영팀장이 안내하고 있었죠. 소피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IOC 위원들이 라이브 쿠킹 스테이지를 둘러봤어요. 한 위원이 태블릿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이 라이브 쿠킹 형식은 흥미롭군요. 방문객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차기 올림픽 가이드라인에 참고할 만합니다. 운영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모든 운영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차기 올림픽 가이드라인. 소피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IOC가 코리아 하우스를 올림픽 표준으로 삼으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프랑스가 그토록 원했던 것. 문화외교의 표준을 만드는 것. 그걸 한국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SNS 실시간 통계였어요. 글로벌 SNS 언급량. 코리아 하우스 6,847만 건. 프랑스 하우스 290만 건. 이탈리아 올림픽 공식 2,400만 건. 광고비. 코리아 하우스 영원 전액 자발적 공유. 프랑스 하우스 47억 원. 소피는 숫자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7억을 써서 290만 건. 영원으로 6,800만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은 경험을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죠. IOC 위원들이 나가고 소피도 천천히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르크가 뒤따라왔어요. 1층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프랑스 국가대표 트레이닝복. 파란색과 빨간색 줄무늬. 바이애슬론 팀이었습니다. 12명 전원이 발열 도시락 박스와 한국 라면을 가득 담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소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 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수촌 식당이 정말. 소피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방금 떡볶이 먹었어. 국물까지 다 마셨어. 선수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 선수가 말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건 진짜예요. 여기 음식은 우리한테 다가와요. 프랑스 하우스는 죄송해요. 너무 격식이 있어서 편하게 못 가겠더라고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 알겠어. 그녀는 선수들을 보내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빌라 네키 캄필리오 위로 태극기가 석양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피 뒤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가 떡볶이에게 무릎 꿇었어요. 800억이 78억에게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워야 할 패배였죠. 소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본국에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소피 뒤퐁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비너드 문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파리 외교부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쓸까요? 프랑스가 졌습니다라고 쓸 순 없잖아요. 소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장 뒤퐁.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프랑스가 졌습니다. 소피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에요. 배워야 할 패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실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소피는 눈물을 닦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제목 밀라노 올림픽 하우스 긴급 보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30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핵심 데이터. 예산 800억 대 78억 10배 차이. 방문객 800명 대 1만 2천명 15배 차이. 효율성 1인당 1억 원 대 65만 원 154배 차이. SNS 290만 건, 광고비 47억 대 6,847만 건, 광고비 0원. 프랑스 선수단의 코리아 하우스 방문 47회. 숫자를 나열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팩트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소피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는 우아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는 공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에 집중했고 한국은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20페이지 분량, 사진 47장, 영상 링크 12개,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패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배워야 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외면하면 50년 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어요. 수신인 프랑스 외교부 차관. 제목, 긴급, 밀라노 현장 보고. 발송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5초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화상회의 알림이 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프랑스 외교부 차관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뒤로 외교부 국장 3명이 앉아 있었죠. 차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피의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소피, 이게 사실인가?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숫자는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작성했어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54배 효율 차이라니. 프랑스가 한국에게 이렇게. 소피가 말을 끊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문화 외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돈으로 우아함을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감을 만드는 시대예요. 국장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뭔가? 소피는 준비한 문서를 화면 공유했어요. 코리아 하우스 벤치마킹 계획서.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대비 한국 모델 도입. 화면에 세부 계획이 떴습니다. 1단계 코리아 하우스 운영 매뉴얼 입수 요청. 2단계 한국 운영팀 컨설팅 초청. 3단계 디지털 시스템 도입 QR 대기 AI 체험. 4단계 체험형 콘텐츠 개발 라이브 쿠킹, 참여형 전시. 5단계 SNS 자발적 확산 전략 수립.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초, 20초.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소피, 자네는 프랑스가 한국한테 배우라는 건가? 소피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진짜 강자는 배울 줄 아는 자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50년을 낭비하느니 지금 배워서 2030년에 역전하는 게 낫습니다. 국장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차관이 태블릿에 뭔가를 쓰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승인한다. 한국 측에 공식 벤치마킹을 요청하게. 단 조용히 진행해. 언론의 세면 곤란해.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차관님.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IOC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다는 걸 떳떳하게 보여줘야 2030년에 신뢰를 얻습니다.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자네 말대로 하게. 자존심보다 실리를 택하겠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소피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의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멀리 코리아 하우스 방향으로 태극기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해냈어요. 프랑스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았어요. 소피 뒤퐁은 그날 오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한국에게 배운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3일 전이었습니다. 소피 뒤퐁은 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에 앉아 있었어요. IOC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외교 모델을 목격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코리아 하우스 사진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체험형 콘텐츠, 디지털 대기 시스템, 자발적 SNS 확산 전략은 IOC가 차기 올림픽 하우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소피는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공식 인정.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 바흐 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73개국 선수단 중 47개국이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했고 누적 방문객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내셔널하우스 중 최고 기록입니다. 소피는 숨을 들이켰어요. 78억으로 만든 최고 기록. 프랑스의 800억은 7위에 머물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소피는 프레스센터를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2월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죠. 2주 후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외교부 회의실에 새로운 팀이 꾸려졌어요.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준비위원회. 소피 뒤퐁이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첫 회의 안건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법. 소피는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닌 경험하기. 우아함이 아닌 공감, 완성품이 아닌 과정, 격식이 아닌 진심. 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한국 운영팀을 컨설턴트로 초청하신다고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 갑니다. 직접 배우러요. 프랑스가 배운다는 걸 떳떳하게 보여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피는 외교부 건물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몽파르나스 묘지에 도착했죠. 할아버지 장 뒤퐁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쓴 편지였죠. 할아버지께 손녀 소피입니다. 밀라노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것, 프랑스가 올림픽의 표준을 만드는 것.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거든요. 진짜 강자는 배울 줄 아는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프랑스는 졌지만 더 나은 프랑스로 거듭날 겁니다. 2030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손녀가 증명하겠어요. 진짜 강자는 넘어진 뒤에 어떻게 일어서느냐로 결정된다는 걸.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손녀 소피 올림.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편지가 펄럭였어요. 소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소피 뒤퐁은 그날 오후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한국에게 배운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아함이 아니라 공감으로, 격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죠. 저는 소피 뒤퐁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문화외교국 과장. 밀라노에서 저는 78억 원이 800억 원을 이기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예산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공감의 승리였고 경험의 승리였으며 진심의 승리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증명했습니다. 문화는 전시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외교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며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73개국 중 47개국이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물만 부으면 뜨거워지는 발열 도시락처럼 코리아 하우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프랑스는 졌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다시 일어설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자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뒤에 더 강하게 일어서는 자니까요. 대한민국이 밀라노에서 세운 새로운 표준. 그것은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78억 원의 기적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프랑스 외교부 소피 뒤퐁이 전하는 밀라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